네, 작가님. 여기 책 속에 보면 그 백종원 씨하고 찍었던 사진도 있고 예. 어떻게 바쁜 분을 찾으러 가셨는지. 메뉴를 다 줄이라고 하는데 정말 메뉴 줄여도 됐나? 지금 다 줄였다. 근데 너무 불안하다. 더 기다려라. 핵심 요소는 더 기다려라. 네. 6개월은 기다려보면 답 나온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들의 천국 빅아이디어 캠퍼스의 김종석 학장입니다. 오늘 모신 게스트는 무패장사의 박호영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작은 중식당을 천안 짬뽕 작전을 경영하고 있고요. 식당에 대한 글도 쓰고 자문도 해드리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코칭도 하고 있고 지금 무패장사의 저자 박호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제가 책을 보니까 예. 배달과 포장 없이 예. 점심시간 3시간만 예. 영업을 하셔서 이익이 나는 가게를 만들었다라는 예. 문구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예. 비결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식당들이 어려우니까 이제 월세 걱정도 내야 되고 직원들 급여 걱정도 내야 되고 하니까 이것저것 다 하게 돼 있어요. 겁이 나니까. 돈 되는 건 무조건 네, 무조건 다 하니까. 네. 근데 그럴수록 식당은 점점점 수렁에 빠지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식당이 잘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그 외에 안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지 그나마 잘할 수 있는 것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데 상황이 안 좋고 매출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배달도 하고 포장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음식의 퀄리티는 점점점 떨어지고 그 사실을 일반 식당 하시는 소상공인들은 잘 모르고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아, 지금 매출이 요만큼인데 이것마저 안 하면 손님 다 떨어지면 더 안 되면 어떡하지?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식당을 하면서 저도 여기 코칭도 많이 하고 자문도 하지만 가장 문제는 두려움이에요. 어쩔 수가 없죠. 매출이 떨어지는 거에 손발이 떨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하루 사는 생계형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은데 이 두려움만 많이도 아니고 아주 조금만 딱 깨면 식당은 진짜 많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눈앞에 매출에 급급하게 돼요. 그렇죠. 충분히 이해하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면은 작가님이 쓰신 책을 보면 무패장사의 8가지 자세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함축적으로 서로 돕는 역할을 하는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요한 3가지는 일단 식당은 곧 사장이라는 거죠. 그 식당의 사장이 우리 식당이 무엇인지를 계속 드러내고 알려야 되는데 보통 소상공인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죠. 횟집은 그냥 횟집, 김치찌개집은 그냥 김치택집. 나 김치찌개 잘해. 그냥 이거밖에 없죠. 왜 잘하는지, 왜 맛있는지, 왜 우리 회가 더 숙성을 돼서 다른 집보다 더 나은지를 계속 알리고 드러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안 하고 있죠. 그런 생각조차 안 하고 있죠. 고객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한 끼 식사를 먹는 데 있어서 내가 오늘 점심 한 끼 먹는데 대충 먹지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한 끼를 먹더라도 제대로 된 집, 끝내주는 집. 근데 보통 이런 오피스 상권이나 식당이 많은 데서 직장 사람들이 가장 점심시간에 많이 하는 말, 점심에 우리 오늘 뭐 먹지? 라고 하는데 주변에서 들릴만 다 이래. 야, 여기는 먹을 데가 없어. 나가면 식당이 천지인데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식당이 규모와 상관없이 사장님의 생각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하고 이걸 잘해요라는 걸 드러내야 돼요. 좀 더 자기가 잘하는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 사장님의 생각을 드러내셔야 돼요. 그래야 고객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야, 거기 한번 가보자. 거기 식당이 그렇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드러내셔야 돼요.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는 분이면 우리 식당은 다 맛있어. 음식 맛있으면 됐지 우리 오산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외국에는 아마 이런 사례가 아마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에만 있는 거 1+1. 대한민국 식당이 좀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이상한 구조를 빨리 깨우쳐야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팔기도 전에 먼저 줘야 됩니다. 팔기도 전에 먼저. 그렇죠. 그런 마인드로 장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 한 끼가 8,000원인데 나는 손님한테 8,000원어치에 대한 음식만 제공하면 됐지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죠. 8,000원 그 이상의 무언가를 제공해야지 되죠. 그러니 한국에만 있는 1+1이 존재하는 이유고 그런 거죠. 그거를 전략적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손님이 이 정도로 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네, 그렇죠. 식당의 생명은 오늘 온 손님이 내일도 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친구를 데리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친구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 식당은 점점 잘 되는 건데 이렇게 더 주면 이렇게 퍼주면 뭐가 남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계속 악의 고리, 악순환의 고리에 빠집니다. 식당 사장님도 어디 가서 외식을 하면 그런 데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신이 식당을 할 때는 그렇게 계산을 하고 아까워하세요.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세 번째도 기대되네요. 예. 세 번째는 어떻게 파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그 식당의 컨셉, 네. 그 식당의 뭐 개념 이런 건데 예를 들어 옆집은 그냥 삼겹살, 여기는 무슨 와인 삼겹살 쉽게 예를 들어 무슨 숙성 삼겹살 이거는 똑같은 삼겹살인데 틀린 거죠. 그 옆에 집은 삼겹살을 파는데 뭘 좀 더 준다던가 이런 업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팔아야 되죠. 남들보단 다르게 똑같이 팔면 안 돼. 이게 꼭 처음에 말했던 사장의 생각을 드러내라. 하나라도 더 줘. 이거 모든 게 다 일맥상통한데 이거를 다 통합적으로 어떻게 팔 것인가. 아이템이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끝내주는 아이템을 알아냈다고 해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똑같은 짬뽕을 팔더라도 어떻게 다르게 팔 어떻게 다르게 팔냐.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유행을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되고요. 유행은 말 그대로 유행입니다. 우리가 뭐 패션에도 유행이 있고 뭐 문화에도 유행이 있고 근데 그거는 한 번 돌아가면 끝이에요. 이 외식업계에도 유행이 너무 많아요. 성공한 아이템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번쩍하는 것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올인하고도 빛을 못 보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파느냐. 지금 성공한 식당들의 대부분은 흔한 짜장면집, 삼겹살집 뭐 이런 것들이 다 대박집이에요. 그러니까 아이템에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 가지고 어떻게 파느냐만 전략적으로 잘 고민하시고 좋습니다. 그 시장에 하시면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작가님, 그러면 식당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로 골치를 겪을 것 같아요. 가격 설정. 이 문제는 가격을 설정할 때는 정말 민감하지만 그래도 과감해야 돼요. 이 시장에는 가격선의 기준이 되는 선이 있는데 그게 준거 가격이에요. 준거 가격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뭐 국밥 한 그릇 먹을까 했을 때 머리에 딱 떠오르는 가격. 일반적으로 시장이 형성이 되는 이 가격선을 기준으로 놓고 가격 설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문제는 가장 많이 하는 행위가 가격 할인을 제일 많이 합니다. 지금 당장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데 자 여기에서 만약에 가격을 할인을 했다면 손님이 많아져야 정상이죠. 그렇죠. 만약에 6,000원짜리로 자 반값 하자 3,000원 했어. 진짜 이거 팔아서 남는 것도 없는데 손님 많겠지 딱 하면은 손님이 많아져야 정상입니다. 아무리 가격을 할인해도 고객은 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그 많은 식당 중에 가격 할인했다고 하면 점심시간마다 줄 서 있어야 정상이죠. 하루 이틀 정도는 몰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함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중고 가격선에서 밑으로 팔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음식은 저는 어디 가서 자문을 하거나 코치한테 절대 싸게 파지 마라. 하다못해 중고 가격이라도 지켜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단계 두려움을 깬다면 그 중고 가격선보다 조금만 더 위로 1,000원, 2,000원 더 받고 가격 설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너무 비싸게 받으면 우리 집에 손님 끊기면 어떡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손님한테 그만큼 100% 주면 되죠.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뭘 더 줘야 되고 팔기도 전에 줘야 된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진짜 두려움을 깨기 앞서서 난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다. 그러면 임시라도 한 달만 해보십시오. 한 달만이라도 해보십시오. 한 달에서 그 가게가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메뉴라도 가격을 올려서 그 메뉴만큼은 그런 혜택을 주고 가치를 한번 입혀서 상품을 팔게 되면 정말 매출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한 번 해보시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가게가 망한다면 그 가게는 이미 망한 거 없어요. 고객은 이미 식당 사장입니다. 더 많은 경험 여정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당 사장이 새벽에 나와서 식당에만 매여있고 끝나면 또 어둠컴컴한 때 집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이란 말이죠. 집에 들어서 뭐 뉴스나 잠깐 보고 외식 정보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습득력이 없지. 근데 고객은 매일매일 맛집 방송을 보지, SNS 보지, 페이스북 보지. 정보 습득이 사장보다 더 많은데 과연 싸게 했다고 고객이 좋아할 일도 없을 뿐더러 이미 의심부터 하게 되죠. 아니 어떻게 9,500원짜리를 4,500원에 팔고도 이 식당은 남지? 이거 고기 좀 오래된 거 아니야? 이미 고객은 식당 사장보다 머리 꼭대기에 있습니다. 이거를 가격 할인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거나 어떤 혜택으로 줘서 다시 재방문을 끌어들이기는 힘들어요. 이거를 꼭 명심하시고 음식은 절대 싸게 팔지 마시고요. 음식 가격을 더 올려서 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만든 음식에 대한 가치를 생각을 드러내세요. 이 음식은 어떻게 만들었다, 어떤 정성이 들어갔다라는 것만 메뉴판에 잘 설명하고 식당 곳곳에 잘 설명하더라도 이미 손님은 거기에 감동을 단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네, 말씀입니다. 네, 작가님 그러면 식당 같은 경우에는 상권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될까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죠. 이 식당이 되게 잘 된다. 이 상권의 맥이 끝내주는 데가 있어. 그건 입지잖아요. 그 상권의 입지. 예전에는 이런 걸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도 맞아요. 하지만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그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로 상권과 입지가 우리 소상공인한테 주는 영향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그런 상권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상권에서 살아남는 브랜드는 따로 있어요. 이미 A급 상권이나 B급 상권 같은 경우는 자본력이 많고 쟁쟁한 브랜드가 다 차지를 하고 있고 그런 브랜드끼리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란 말이죠. 그런데 일반 소상공인들이 그 상권에 들어가서 경쟁을 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스마트폰 이후로는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이유는 고객이 이미 바뀌었어요. 굳이 그렇게 복잡한 A급 상권, B급 상권을 찾아가야 되는 맹목적인 건 없습니다. 어디가 맛있다, 어디가 잘한다가 하면 상간벽지 어디든 차 타고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다 갑니다. C급 상권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기 때문에 굳이 창업할 때 자문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저는 무조건 C급 상권으로 가라. C급 상권의 장점을 얘기하자면 거기서는 경쟁자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만 잘하면 그 동네에서 금방 1등 됩니다. 월세도 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월세도 싸고 너무 쌉니다. 문제는 코로나 이후로 손 털고 나간 가게들이 너무 많아. 권리금도 포기하고 그러니까요. 집기도 놔두고 가는 집이 너무 많아요. 그런 집에 그냥 자본 적기 들어서 창업해서 주차장도 딸린 데가 너무 많아요. 저는 그런 걸 선호합니다. 지금 작가님께서 그렇게 추천하실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스마트폰, 인터넷의 발달 때문에 나만 잘하면 SNS에 금방 소문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메뉴 선정 같은 경우에는 메뉴를 막 늘리는 가게도 있고 점점 가면서 줄이는 가게도 있는데 어떤 게 맞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메뉴는 줄이는 게 정답입니다. 한 가지만 파는 게 가장 좋은 메뉴. 한 가지만 파는 게 점점점 줄여나가야 정답이고요. 그 줄일 때 분명한 이유는 그 많은 메뉴 중에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진짜 식당 사장님들 되돌아보고 그 많은 메뉴 중에 딱 한 가지만이라도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고객은 이미 다 거기에서 그냥 다 알아줍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식당에 갔었을 때 메뉴 주문이 빠른 식당일수록 좋은 식당이다. 그렇죠. 그리고 제 말을 듣고 의심을 하신 분들이면 대기업이 운영하는 외식업 프랜차이즈나 잘 나가는 브랜드들의 지금 식당 메뉴를 한번 봐보십시오. 100이라면 한 70%, 80%는 다 메뉴가 적습니다. 자, 그 외 중에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하는 프랜차이즈의 브랜드들은 메뉴가 다 한두 가지, 서너 가지 뿐이 없어요. 그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그 이상 넘어가는 거는 뭐냐? 곁들임 메뉴라든가 사이드 메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대표 메뉴 갖고 묶어서 세트 메뉴가 했던 거지 결국 대표 메뉴나 주력 메뉴가 많지가 않습니다. 자, 방송에서 매년마다 나오는 맛집들을 보면 곰탕 한 가지만으로도 1년 내내 외국 방송까지 나가는 집들이 있고 많고 춘천에 가면 닭갈비 하나로도 1년 내내 줄 서는 집들이 있고 이런 집들이 다 대부분인데 소상공인들도 알아요. 맨날 방송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믿지 않냐는 거죠. 증거가 매일매일 나오는데 믿어야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메뉴를 한 가지만이라도 집중을 해야죠. 여러 가지 할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네, 작가님 요즘이야말로 배달 음식의 전승시대잖아요. 배달은 뭐 어떻게 해야지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외식업 시장이 전체 시장 규모로 봤을 때 매해 년마다 커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배달 시장도 매해 년마다 커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소상공인들이 무슨 얘기가 옆집 사장도 한데 우리만 안 할 수 없잖아. 다 뛰어듭니다. 그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다 그렇게 뛰니까 배달 시장은 이미 커졌어요. 너무 커졌는데 진짜 냉정해야 됩니다. 돈 버는 놈 따로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 배달 수수료 이제 1만 원대인데 그렇게 돈 버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배달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딱 한 가지. 내 식당이 전문 배달 매장으로 아예 포지션이 그렇게 해버리든가 홀 판매도 하지 포장 판매도 하지 안 되니까 배달도까지 하지. 그렇죠. 그러면 홀 손님한테 집중도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배달도 안 하고 포장 판매도 하지 않아요. 믿어본 거죠. 정말 집중도를 높이면 찾아올까? 찾아옵니다. 홀에 오시는 손님한테 정말로 집중하면 찾아옵니다. 진짜 그게 안 된다면 배달 전문 식당으로 해요. 전문 식당은 3천만 원이면 상업도 가능해요. 지하에 상호도 없어도 돼요. 휴대폰에만 상호만 있으면 되니까. 배달 시장에서 이익을 내는 그렇게 포지셔닝을 하든가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 로드샵의 그런 정체성을 살려서 오시는 손님한테 집중을 하면 충분히 됩니다. 여기 카메라 감독님
카메라 감독님이 내 식당에 딱 한 분이라도 집중하셔야 돼요. 이분이 괜찮다라고 느끼면 다음엔 동료를 데리고 오고. 네. 그럼 그 동료한테 또 집중을 하면 그 동료가 누군가를 다시 데리고 식당은 이렇게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예. 네. 작가님, 그러면 마케팅도 정말 어렵잖아요. 예. 어떤 방법을 좀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 저는 소상공인들한테 뭐 공부하라, 책을 봐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하루하루 빠듯한 생활하면서 책을 보고 공부하는 소상공인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마케팅이 어떻고 네. 홍보 전략, 뭐 가격 전략, 포지셔닝 전략 이렇게 얘기하기가 벽이 좀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다 떨쳐내고 도움이 될 수 있거나 뭔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하게 되면 가성비예요. 시작은 가성비로 시작합니다. 끝나는 건 브랜드로 끝나죠. 네. 그 한 예로 백종원의 시작은 푸짐하게 주는 가성비 식당이었어요. 지금은 브랜드로 끝났잖아요. 그렇게 시작한 작은 원조 쌈밥집이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그렇죠. 많이 했죠. 홍콩밤전도 하고 뭐 네. 다 성공했잖아요. 시작은 가성비. 아, 그러니까 마케팅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 식당? 근데 난 마케팅 난 모르고 난 가성비로 간다. 그리고 끝맺음은 브랜드로 끝난다.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성공 노하우가 쌓여요. 그러면 이 성공 노하우가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샌가 자신의 식당은 브랜드화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깨우친 게 뭐냐면 가치비라고도 제가 얘기했지만 고객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처음에 시도했던 게 중고 가격에서 500원을 더 받고 가성비를 채워줘 보자 해서 곱빼기를 돈을 받지 말고 다 동일하게 제공하는 건데 이때 가성비가 좋다는 걸 알죠. 저희 집은 보통과 곱빼기가 동일합니다. 손님이 다 놀라는 거죠. 네. 그러면 오. 다 곱빼기 시켜요. 물론 남기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래도 그 고객은 나가서 우리 동네에 곱빼기 값도 안 받는 집이 있어. 이게 소문. 아, 가성비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를 그때 알은 거죠.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이제 마케팅이라는 게 이렇게 조금씩 쌓인 거지. 그러니까 규모와 상관없이 장사의 맥을 모르거나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마케팅, 뭐 식당 공부 어떻게 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성비라는 거. 요거 하나에만 집중하고 우리 식당에서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하나라도 더 내어줄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추가하고 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마케팅의 시작은 가성비로 출발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작가님. 여기 책 속에 보면 그 백종원 씨하고 찍었던 사진도 있고 예. 어떻게 바쁜 분을 찾으러 가셨는지. 제일 네. 처음에는 백종원 씨 책을 읽고 많이 변화가 있었고 네. 제가 막 생각이 깨우치기 하는 시기였어요. 시기였고 그 후로 그분 책 말고도 다른 책들을 많이 봤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제가 따라하다 보니까 의심스러운 부분이 좀 생기는 거죠. 정말로 따라했는데 왜 결과가 안 나타나지? 이게 진짜 제대로 가는 길 맞는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분을 만나야겠다. 그냥 무작정 이런 생각을 하고 더번코리아라는 회사에 전화를 하고 이메일도 보내보고 그 상담원하고 통화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한 2년 정도 기다렸나? 했는데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백종원 씨가 이제 그런 이제 소상공인들을 모아서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세요 하는 자리가 마련해 주셨죠. 그렇게 해서 문자를 받고 한 2년 지난 다음에 가게 된 거죠. 거기 갔는데 예상 시간은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라고 하는데 장사에 대해서 궁금한 거, 좀 막히는 부분들, 솔직히 소상공인들이 어디 가서 이런 거를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고민을 털어놓고 의논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백종원 씨라는 분이 있고 그분한테 이제 물어보면 아주 사소한 거라도 굉장히 성의 있게 대답했어요. 장사의 또 노하우를 내가 간단하게 이렇게 해도 되나요? 라고 하면 한 30-40분은 대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는 굉장히 많이 인사이트를 얻었죠.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또 꼽으면 메뉴를 다 줄이라고 하는데 정말 메뉴 줄여도 됐나? 지금 다 줄였다. 근데 너무 불안하다. 그럼 백종원 씨가 메뉴 줄여도 괜찮냐고. 네, 우리 책 속에도 나오는데 네. 제일 처음에 이제 메뉴 줄인 게 언제 줄였냐? 저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네. 라고 했고 쭉 들어보면 더 기다려라. 핵심 요소는 더 기다려라. 네. 6개월은 기다려보면 답 나온다. 네. 다시 추가할 건지 삭제할 건지 답 나온다. 그런데 이미 답은 정해졌다. 내 경험상 줄여도 피해 없을 거다. 오. 손님이 늘면 늘었지 그냥 쭉 가셔도 돼라. 그래서 자기의 이제 경험 사례들을 엄청나게 많이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저는 한번 믿고 갔죠. 근데 결과적으로 딱 6개월이 지나니까 중국집의 볶음밥을 없애고 시작을 했고 사람들이 알기에는 저 집은 볶음밥이 없어 라는 게 6개월 만에 자리를 잡아가게 되고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와서 여기 볶음밥 주세요 시키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만났던 이야기 중에 제 이야기가 백종원 씨 그 요리책 유튜브 채널에 볶음밥을 안 파는 중식당 편으로 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보시면 제 모습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질문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하고 자세하게 들을 수도 있고 제가 얘기했던 거하고 이렇게
오버랩해서 들으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작가님께서 말씀하실수록 빨리 이 책을 예, 좀 보고 싶다는 예, 생각이 예, 드는데 이 책에서 꼭 한 줄을 소개해 준다면 예. 어떤 문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이 책의 265페이지 보면 제가 진짜 힘들 때거나 제가 여기까지 온 신념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 텐데요. 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지금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절대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포기하거나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절망 속에서도 나를 다시 일으키게 하는 나의 신념이다. 자신을 믿어보는 것이다. 그래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 책을 읽었다는 것만으로도 10%의 준비는 된 셈이다. 시작하지 않으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제가 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큰 걸 바라지도 않고 네. 아주 작은 것 하나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저렇게 한다고 장사가 되겠어? 장사도 안 해본 놈이 뭘 저렇게 안다고 TV에서 말하는 거는 다 연출이야.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작은 것 하나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게 쌓여야지 결국 자기의 성공 노하우가 쌓이는 거고 그 한 예로 삼성도 국수 파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분명히 하실 수 있고요. 어려운 상황에 포기하지 마시고 아무 거라도 좋으니까 작은 것 하나 지금부터 바로 실행해 보시면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어주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절실하고 네. 간절한 요즘인 것 예. 같아요. 네, 이렇게 책의 가치를 높여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식당 창업을 앞두신 분은 꼭 이 컨텐츠 한번 보고 시작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네. 아주 간절한 마음에 진심을 다해서 한자 진짜 제 네. 경험 노하우를 다 담았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런 노하우를 17,000원에 팔아도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예. 더 공부해서 진짜 네.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이제 전략서 더 한번 써볼 계획입니다. 네, 작가님 오늘 이렇게 천안에서 서울까지 예. 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정말 전국에서 식당 창업을 앞두신 분들에게 유익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또 다음번에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작가님이랑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